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서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고등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하에는 일단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게요. 고등하 같은 경우는요. 고등상에 여러분들 크게 보면은 세 개의 단원이었던 것처럼 고등하도 크게 보면은 세 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과 명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함수와 그래프. 함수와 그래프에서는 그 함수와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섯 번째 단원은, 이제 고등하에서는 세 번째 단원이 되겠죠. 세 번째 단원은 순열과 조합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상 같은 경우는요, 앞에 있는 내용들이 뒤에 있는 내용들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등하에 나오는 내용들의 어떤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기 있는 그 고등하에서 다루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개념들의, 수학적인 개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하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정말 새롭고 참신하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내용과 접하다 보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처음에 굉장히 열심히 해줘야지만이 그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 걸로 만들면서 적응해 나갈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하를 공부할 때의 특징을 한마디로 선생님이 표현하자면, 방심하지 말고, 처음에 시작할 때 잘해야 된다. 여러분들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요, 만약에 좀 늦게 들어갔다고 해보죠. 그러면 앞에 내용을 여러분들 모르면 어떻습니까? 영화가 끝날 때까지, 이게 왜 이러지? 라면서 여러분들이 약간,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하에 있는 내용은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다 새로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시작할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지만이 그 단원이 끝날 때까지 재밌습니다. 그런데 특징은요, 각각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다 이렇게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열심히 해주시고, 한 단원 한 단원,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니까, 마지막까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공부에 임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등상에 비해서는 여러분들, 확실히 재미는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첫 번째 단원은 집합인데요. 집합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우선은 집합 단원을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집합이 뭔지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요, 그 대상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가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의 모임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의 모임이라고 하면 어때요? 그 대상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런 게 여러분들 만약에,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애매한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잘생긴 학생들의 모임, 그러면 여러분들, 다 그냥, 내가 기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해버리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키가 크다는 기준이 뭐냐? 그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학생들의 모임, 이렇게 되면 또 기준이 애매해지죠. 그래서 이런 애매한 조건이 아니라요, 어떤 주어진 그 명확한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모임만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집합은요, 여러분들 알파벳 대문자를 써서 나타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의 모임을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은, 대문자 A로 나타내고, 요게 여러분들 뭐냐면은요, 이게 집합기호거든요, 이게. 집합을 나타낼 때, 우리가 집합기호라고 하는데, 괄호를 보면은 수괄호, 중괄호, 대괄호가 있는데, 이 중괄호를 우리가 집합기호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을 나타낼 때는 알파벳 대문자로 나타내고, 이렇게 집합기호로 써서 그 대상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족을 여기다가 쓴다 그러면은 뭐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동생이 있으면 동생, 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님이 계시면 할아버지, 할머니,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집합을 나타내고 싶다. 자, 그러면 대문자 A를 썼으니까 다른 집합을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뭐 B를 이렇게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또 다른 집합을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대문자 C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자,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원소가 나오는데요. 자, 원소는 자,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원소라고 합니다. 이제 이 A라는 집합은 여러분들 가족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동생이 있다 그러면, 4명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이다 그러면은 아빠, 엄마, 여러분, 여러분들의 동생, 요 하나하나가 바로 뭐가 되느냐?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가 바로 원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대상을 우리가 알파벳을 써서 나타내야 되는 경우는 알파벳, 자, 뭐를 써서 나타내게 되느냐면요. 자, 소문자를 써서,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소문자를 써서 나타내주면 돼요. 자, 집합이 뭐고 원소가 뭔지, 자, 살펴봤고요. 그리고 집합과 원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살펴봤는데, 자, 집합과 그러면, 자, 원소가 있을 때요. 이 집합과 원소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A라는 집합에요. 자, 누가 있느냐면요. 자, A라는 그 원소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 D라는 이런 원소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자, A는 어떻습니까? 자, 집합 A의 원소죠. 그죠? 자,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자, A가 집합 A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small a가 집합 A의 원소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시하느냐면, 자, 요렇게 여러분들 표시합니다. A가 집합 A에 속한다. 또는 A는 A 집합의 원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A라는 집합에는, 자, B라는 원소는 들어있지 않아요. 자, B라는 원소가 들어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주느냐면은, 이렇게 원소기호 표시, 이걸 원소기호라고 하는데요. 원소기호 표시를 해주고, 아니다라는 표시를,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 자, 같이 한번 살펴본 거예요. 자, 원소일 때는 원소기호. 자, 요게 여러분들 뭐냐면, 자, 원소를 나타내는 원소기호입니다. 자, 집합기호, 원소기호. 자, 처음에 여러분들 고등 하에 나오는 내용들은, 자,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내용들이라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개념에서부터 그 내용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배워가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자,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기억해 줘야 되는, 자, 그런 노력이, 자,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냥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자, 듣고 흘려버리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그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되죠? 근데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약속한 장소에 가지 못하겠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루려고 했던 자, 그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겠죠? 자,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등 하를 공부할 때는 하나하나의 약속들, 개념들, 자,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거를 또,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른 내용을 공부할 때, 기억해 내야 됩니다. 또. 자,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배우면서 그냥 외우면서 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외우면서 간다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내용, 자, 다 외웠죠? 자, 집합, 원소. 자, 원소는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는지. 자, 그런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을 한번 여러분들 살짝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요. 자, 집합을 나타낼 때 이게 집합기호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원소라는 표시는, 자, 이게 원소라는 표시죠. 이게 원소기호입니다. 원소기호.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원소가 집합의 원소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원소가 집합 안에 들어있을 때는 원소라는, 자, 그 표시는 이렇게 이용한다는 거. 여러분들, 그, 세 갈래로 나누어진 포크의 끝부분만 남아있는 그런 듯한 모습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고요. 자, 원소가 아닐 때는 이렇게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필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랬는데요. 자, 1번.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고르고 이유를 설명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반에서 키가 큰 학생이 뭐예요? 키가 크다. 자, 조건이 애매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자,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우리 반에서 몸무게가 70kg 이상인 학생들의 모임 어떻습니까? 조건이 명확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자,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집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 명확할 때는, 자, 명확할 때는 집합이 될 수 있지만,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집합이 될 수 없다는 거, 자,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우리 반에서 몸무게가 77kg 이상인 학생이 한 명도 없는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자,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그런 집합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집합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그 집합의 종류를 배울 때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에 대해서도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자, 12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자, 6과 7을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자, 여러분들 이 집합의 그 이름을 A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12의 양의 약수라고 하면은요, 자, 1, 2, 3, 4, 6, 12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요, 자, 6은 A 집합의 원소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A하고 여러분들 6의 위치가 바뀌면은요, 원소가 집합 쪽으로만 이렇게 원소 기호가 표시되게끔 해주면 됩니다. 방향을 바꾸면 안 돼요. 자, 원소가 집합의 원소다라고 자, 표시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지만은 7은 A집합의 원소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A집합에 7이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원소가 아니다라는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나는 A집합을 먼저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또 해주면 되겠죠. 자, 7은 A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자,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집합의 표시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집합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들 집합을 표시하는 방법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주로 여러분들 자, 사용한 방법은 뭐냐면요, 원소나열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집합기호 안에 하나씩 일일이 다 써 넣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소나열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A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만약에 대상이, 이렇게 할까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4의 양의 약수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의 양의 약수. 자, 그러면은 이 집합을 A라고 만약에 한다면은요. 자, 4의 양의 약수는 1, 2, 4가 있잖아요. 이렇게 대상 하나하나를 집합기호 안에 이렇게 하나씩 다 일일이 써 넣어서 표시하는 거, 이거를 원소를 일일이 나열해서 표시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보면은요, 나타내는 방법이 또, 자,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조건제시법은 뭐냐면은요, 자, 이거는 정확한 여러분들 틀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제시법은, 자,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요. 어떻게 나타내느냐면, 이렇게 이제 집합에, 자, 이름을 써주고요. 자, 그리고, 이 집합은 X라는 원소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해서 X를 써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막대를 내려긋고, 이 뒤쪽에 X의 조건을 써주는 거예요. 자, A라는 집합은 X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고, 자, 그 조건을 써주는데, 자, 요걸 가지고 하자면, 자, X는 뭐라고 할 수 있다? 4의 양의 약수이다. 이런 식으로, 자, 표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조건제시법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일일이 쓰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편할 겁니다. 일일이 쓰는 게 편할 텐데, 이렇게 조건으로 나타내는 게 좀 명료한 그런 또 그 느낌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 3번에 보면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가장 멋진 거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멋진 거는 조건제시법인데, 배울 때 가장 멋진 거는 뭐 벤 다이어그램일 수 있습니다. 자, 벤이라는 사람은요, 자, 수학자입니다, 여러분들. 자, 벤이 생각해낸 그런 방법인데요. 벤 다이어그램은. 자, 집합을요, 원이나 직사각형 등을 이용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자, 원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집합의 이름을 써줘요. 자, 그리고 그 안에, 자, 대상 하나하나를 이렇게 써 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가장 보기 좋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자, 우리가 그 집합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자, 일일이 원소를 나열하는 원소 나열법. 자, 그리고 조건을 제시해주는 조건 제시법. 자,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원이나 직사각형 안에 그 대상 하나하나를 써주는, 그 벤 다이어그램.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자, 필 문제를 보시면은요. 자, 6의 양의 약수. 양의라는 말을 써줘야 되겠죠? 자, 6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자, 집합 A를 원소 나열법. 자, 원소 나열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1, 2, 3, 6이라고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또 해보라고 했는데, 자, 조건제시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X가 A 집합의 원소고요. 자, X의 조건은 X는 6의, 자, 뭐다? 양의 약수이다. 자,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자, 그 대상들을 하나씩 이렇게, 자, 써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의 표시법에 대해서, 자,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다음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자, 새로운 내용들이 여러분들 끊임없이 나옵니다. 참, 아주 참신하죠. 그죠?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한 페이지에도 막 처음 들어보는 내용들이 막 두세 개씩 있어요. 아주 끝내줍니다. 자, 3번을 보면은요. 자,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집합을 어떻게 표시하는가. 세 가지 방법을 배웠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서부터는 집합을 분류하게 돼요. 그러면 집합을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자,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집합을 분류해 보겠답니다. 집합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하겠다. 자, 종류는 여러분들 두 가지인데요. 자,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 있습니다. 자, 유한집합은, 유한이라는 것은 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무한이라는 거는 뭡니까?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름만 들어도 벌써 느낌은 탁탁 오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자, 유한집합은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 몇 개인지 셀 수 있는 집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무한집합 같은 경우는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집합이 유한집합인지 무한집합인지를 말하라고 그랬는데, 자, 원소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개수를 셌다는 것은 유한집합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요. 자, 4의 배수의 집합이네요. 4의 배수의 집합. 자, 그러면은 이거는, 원소가, 자,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한집합이다. 이렇게, 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A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자, 1, 2, 3, 땡땡땡. 자, 그래서 100, 만약에,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표시된 집합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 집합은 유한집합일까요? 무한집합일까요? 자, 우리가 봤을 때 100개의 원소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너무나 많을 때는요. 자, 중간을 생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이 된 집합은 우리가 개수 파악이 되니까 어때요? 유한집합이라고 자,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자, 집합을 분류할 때는 자,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집합이 있는데요. 그 안에 대상이 그러면 없는 경우도 있느냐는 거예요. 그 대상이 없는 경우도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반에 자, 몸무게가 70kg 이상인 학생들의 모임을 자, A라는 종류의 집합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70kg 이상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 그 대상이 한 명도 없는 집합을, 즉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굳이 집합 기호를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요? 대상이 하나도 없는데 그럴 필요 없겠죠. 자, 집합 기호를 썼다는 것은 여기 뭘 써야 되는데 안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집합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요. 자, 우리가 대상이 하나도 없는 공집합은요. 수학자들은 여러분들 기호 너무 잘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호를 만들어낼 때는요, 기존의 그리스 문자라든가 로마 문자,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공집합은요, 어떤 기호를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느냐면, 자, 요렇게 요걸 우리가 읽을 때 뭐라고 읽느냐면, 파이라고 있습니다. 파이. 3.14를 나타내는 파이하고, 자, 한글로 발음은 똑같은데, 알파벳으로 쓰면은 차이는 있어요. 자, 그래서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이렇게, 자, 파이를 사용한다는 거. 자,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인 유한집합이다. 그러니까 공집합은요, 원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 이 공집합을 유한집합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무한집합에 포함시켜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공집합에는 원소가 하나도 없다. 0개.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그 개수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공집합은 굳이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에 포함시켜야 된다면, 어디에 포함시킬 수 있다? 유한집합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 자,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집합의 예를 조건제시법으로 자, 한 가지의 경우를 나타내고 유한집합인지 무한집합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라. 자, 방금 전에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이야기까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자, 공집합의 예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A라는 집합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공집합의 예를 자, 조건제시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선생님은 이런 걸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A라는 집합에는요, X라는 원소로 자, A라는 집합은 X라는 원소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X의 조건은 뭐냐면 자, X는 자, 1보다 작은 자연수.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 대상을 도저히 찾을 수 없죠. 그죠? 도저히 찾을 수 없죠. 자, 그러면 A집합은 뭐다? 공집합이다. 이렇게 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 대상이 하나도 없는 집합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텐데, 자, 여러분들이 찾은 그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만 자, 표현해보면 아마 다양한 자, 그런 답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내용을 볼게요.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한집합은 원소가 몇 개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 원소의 개수를 나타낼 수 있는데,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그러면 또 여러분들 기호가 있어야 돼요. 자, 유한집합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 원소의 개수를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기호로 또 생각해냈죠. 여러분들, 수가 영어로 뭡니까? 넘버죠. 그 넘버의 맨 앞자를 따서 집합의 양쪽에 괄호를 하고요. 그 넘버의 n자를 따서 앞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준 게 이게 바로 뭐냐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기호 만들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NA라고 하면은 A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집합이 공집합이면 A집합의 원소는 하나도 없겠네요. 그래서 0개가 되고요. 만약에 A집합의 원소가 0개라면 A집합은 공집합이겠구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소의 개수를 나타낼 때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실수할 만한 그런 집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집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여러분들 공집합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집합 기호 속에 공집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합 속에 집합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만약에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한 친구가 2명이 더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 가족들이 모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족 그리고 두 친구들의 가족들이 이렇게 각각 하나하나의 집합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 가족을 다시 묶어서 좀 더 큰 그런 개념의 집합을 또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집합 속에 집합이 있을 때는 그 집합은 원소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집합 속에 집합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요. 자, 공집합이 있고요. 자,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있고요. 0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집합들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 이거는 공집합이니까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0개겠죠. 자, 그런데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얘는 집합이기 때문에요.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0하고 1, 원소가 몇 개입니까? 하나, 2개죠. 자, 그러면은 원소의 개수 몇 개가 될까요? 2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줬느냐면요. 예전에 어떤 학생들한테, 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4라고 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원소의 개수는 일일이 세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 끝에 있는 숫자에 삐리 꽂혀가지고,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2, 3,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하나, 둘, 세 개니까 3이라고 하면 되는데 5, 4개,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틀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은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선생님이 한번, 자, 여기에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필문제를 볼게요. 자, 집합 A는요, 5, 7, 9, 11, 15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NA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이기 때문에 NA는 5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소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러면 4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집합의 자, 원소의 개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